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 집안에서 욕심 없이 자란 막내딸입니다. 제게는 나이 차이 좀 나는 연년생 언니들이 있어요. 현재 저희는 다 결혼을 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 또 영영 등을 돌리게 된 사이이기도 하죠. 그래도 저희 가족은 다른 문제 있는 가족과 달리 나름 말썽 없이 잘 지내온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일은 정말로 모르는 거더라고요. 이미 각자 다른 가정이 생긴 시점에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니들 집안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좀 되긴 했는데 그동안은 이사한다고 정신없이 지냈고 지금에서야 마음의 여유를 겨우 찾았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컴퓨터를 들락날락 했었네요. 제 이야기도 이런 곳에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유명한 곳이라면 어디선가 언니네 식구들이 들을 수도 있겠죠? 솔직히 제발 언니들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언니들도 자기네들이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보였는지 깨우치고 반성할 테니까요. 반성할 거란 기대마저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의 집이 딸 셋만 있는 집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귀한 딸 셋 중에서 가장 빨리 결혼을 했고 또 가장 어려운 형편을 살고 있는 자식이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7, 8살 많은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연년생이었고 제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둘은 이미 단짝 친구처럼 쿵짝이 잘 맞는 자매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렇다고 언니들이 제게 못살게 굴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 딱히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럴 만도 했죠. 언니 둘은 연년생이다 보니 서로 학교도 같이 다니고 사춘기도 같이 겪고 고민도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언니들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저는 언니들에게 항상 관심 받기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나 고민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니들과의 대화는 그 정도가 다였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언니들에게 서운한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도 언니들 신경 쓰느라 제게 크게 신경을 두지 않아서 저는 혼난 기억도 거의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환경에서 컸던지라 제가 이렇게 지내는 건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가족의 무관심도 익숙해질 수 있는 요인인지 저조차도 몰랐네요. 제가 욕심 없이 큰 것에 비해 큰언니, 작은언니는 저와 다르게 학창 시절부터 실리를 좀 많이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언니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던 사람이었다 보니 언니들이 장학금을 받거나 상을 타오는 걸 축하만 해줬지 정작 저는 그런 걸 욕심부려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두 언니들이 학교에서 수상을 잘해오면 부모님이 저희 자매를 데리고 외식을 했는데 이처럼 저는 가만히 있어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용돈이 주어졌으니 아마 제가 더 욕심 없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언니들과 제가 부모 아래서 자랐는데 이렇게 다른 성향을 띨 수 있나 싶어 신기했어요. 저는 가족의 관심 말고는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컸다 보니까 돈에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들은 좀 달랐어요. 부모님과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 저와 다르게 부모님이 주는 용돈에 집착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독립을 시작했을 때는 하고 싶은 쪽으로 전공을 선택하기보다는 돈이 되는 전공으로 진학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언니들은 제게도 한 번씩 조언을 해주었는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부모님 꼴을 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니들이 대학을 갔을 때 저는 언니들이 인식하는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언니들은 저희 집안의 형편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난 부모님만 만났어도 진작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유학도 가고 스스로에게 투자도 많이 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언니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말 그대로 저희 집 형편이 그저 그런 게 맞긴 했어요.
언니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지원해 주기엔 저희 집이 그만한 여유는 못 되었다는 겁니다. 언니들이 장학금을 받아올 때마다 부모님이 칭찬을 했던 것도 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고 말했던 이유는 저는 언니들과 달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모님께 바라는 것도 없고 조르는 것도 없어서 부모님이 제게 쓰는 돈은 언니들에 비해 많이 안 들었기에 제가 웬만큼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언니들이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특히 돈을 좋아한다는 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부모님을 한심한 눈으로 보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언니들이 독립하기 전 집을 떠날 때 그런 말을 하더군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밖에 못 산다고. 부모님처럼 개고생하며 살고 싶은 게 아니면 돈 많은 남자 잡거나 돈 잘 버는 곳에 뛰어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순이었던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떠나는 언니들 손에는 부모님이 언니들한테 용돈하라고 쥐어준 통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들이 독립하던 당시 저는 고작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언니들이 부모님을 욕하면서도 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빠는 저희가 너무 어릴 때 집을 나갔는데요. 서울 외곽에서 공장 돌리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공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 우리를 들여다볼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식도 아빠가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잘 커가면서도 아빠 얼굴은 잘 못 봤습니다. 아마 제가 아빠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초등학생 때였을 겁니다. 아빠한테서 전화는 매일 오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언니들 안부를 좀 많이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먼저 사회로 발딛는 자식들이 언니들이었으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겠죠. 언니들은 둘만 있을 때 아빠 욕을 하다가도 아빠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면 용돈을 주거든요. 어쨌든 아빠가 저희에게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주는 덕에 저희 자매는 저까지 포함해서 무사히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언니들이 지나치게 현실적이라서 괜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늘 저였다는 겁니다. 언니들이 성적과 상금에 치열하게 도전할 때 저는 욕심이 너무 없어서 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고 문방구에서 군것질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엄마는 제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리 간섭을 크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언니들과 달리 마음 편하게 성장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해이했기 때문일까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지 뭡니까? 네, 사고 친 거였어요. 대학 들어가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만 술 먹고 실수를 해버린 거죠. 당시만 해도 언니들도 아직 결혼 안 하고 빠르게 승진하면서 커리어를 쌓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뭣도 아닌 제가 대학 졸업도 안 한 학생 신분으로 큰 사고를 친 거였어요. 그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선 저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제가 공부 안 하는 철부지였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막 부모님 등골 빼먹을 정도로 일탈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결국 제 길을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그 줄에서 떨어져 버린 셈이 된 거였어요. 그땐 아빠까지 집으로 와서 엄마랑 둘이 저를 많이 혼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혼나본 것 또한 그날이 처음이었네요. 당시 제가 능력도 안 되는 마당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는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같이 키우길 원했기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좋았던 건 아빠를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도 좋아하지만 아빠를 무척 그리워했거든요. 아빠가 공식적으론 언니들만 챙기긴 했어도 뒤에서 저를 많이 보살펴줬어요. 용돈보다는 먹는 걸 좋아하는 제게 아빠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남겨서 치킨 쿠폰을 보내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치킨 쿠폰을 좋아했다기보단 저를 신경 써주는 아빠의 관심이 좋았던 건데 아빠한텐 제가 치킨에 환장하는 딸로 비쳤을 수도 있겠네요. 아빠는 유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일 때문에 제 결혼식 날까지 조금 지각을 했었거든요. 깔끔한 정장을 입었음에도 공장 열 때문에 피부가 많이 꾀지지한 상태로 왔더라고요. 다들 처음에는 우리 아빠인지 몰라봐서 아빠가 신부 대기실을 기웃거리자 불편한 시선으로 힐끔거렸어요. 뒤늦게 알아본 저희 자매가 나서서 아빠를 반겼더니 그제야 사람들도 아빠를 대접해줬습니다. 아빠는 공장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는지 축의금을 정말 거하게 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날까지도 저희에게 용돈을 따로 크게 챙겨줬죠. 말론 그동안 못 챙겨준 용돈 한꺼번에 몰아주는 거라며 빼지 말라고 받으라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 손을 잡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만이 기뻤는데 언니들은 무엇보다 용돈에 기뻤나 봅니다. 받자마자 뒤돌아서 금액이 똑같이 들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아빠는 그걸 지켜보면서 그저 언니들을 귀엽게만 봤어요. 저는 언니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학교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언니들이 용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그리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잔소리를 덧붙이진 못했어요. 저보다 한참 언니들이잖아요. 저보다 세월을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니 어련히 잘해먹고 잘 살겠지 생각했죠. 그렇게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도 일반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원이었는데 봉급이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서로 아껴 쓰며 친정집에 합가하여 잘 지냈어요. 딸을 낳고 나서는 아무래도 둘이 살던 것과 달라서 형편이 좀 쪼들렸는데 그나마 친정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문제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고되긴 해도 서럽지 않았던 건 고나리질 않은 시부모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시부모님은 남편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은 친척 집에서 컸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더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 말로는 결혼을 하면 친척 집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고 그립던 가족이 돌아온 것 같다고 했어요. 아마 한량으로 살던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준 사람이 남편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이랑 언니들도 저에게 이렇게까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어주진 못했는데 남편의 진심을 통해서 저는 아이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가족이 될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만 벌이를 해오는 것이 마음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애를 키우려면 남편 혼자서 경제 부담하는 건 힘들 테니 저도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뭔지 다들 아시죠?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요. 친정엄마한테 감히 부탁하기 미안해서 며칠간 좋은 방법만을 고민하고 있던 차였어요. 아무래도 제 얼굴에서 티가 났나 보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제 고민을 알고 저더러 일 나가봐도 된다고 흔쾌히 제안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딸 셋을 키운 사람이야. 손녀 하나 보는 거 힘들겠어? 초보 엄마인 너보다는 그래도 이 엄마가 경력자인데 잘 봐도 내가 잘 보지. 보미는 걱정 말고 박서방 고생하는데 같이 좀 도와줘.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 뒤로 엄마에게 꼬박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용돈 따로 준다며 한사코 거절을 했는데 아빠가 주는 돈은 엄마 용돈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생활비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자매가 다 커서 생활비가 넉넉하게 남긴 할 겁니다. 그래도 엄마가 자식 덕 보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언니들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나 생신, 명절 등등 기념일이 아니면 딱히 용돈을 주진 않았거든요. 아빠는 제 결혼식 이후 또다시 잘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니 둘이 차례대로 시집을 갈 때쯤 아빠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빠는 저희 자매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용돈을 더 많이 챙겨줬고 조만간 친정에 모여서 식구끼리 밥 한 끼 거하게 하자고만 남긴 뒤 또 금세 떠나버렸어요.
항상 그랬던 일이니까 저희는 아빠를 수년에 몇 번 보는 걸로 쉽게 만족했습니다. 언니들은 제게 조언했던 것처럼 정말 돈 많은 남자들한테 시집을 잘 갔어요. 형부들이 전부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잘만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나만 지금까지 가장 복병인 자식인 줄 알았어요. 언니들이 욕심이 과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부모님 속 안 썩이고 잘만 사는데 저만 엉터리로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결혼하고 난 뒤 더 효도하고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진짜 얼굴은 부모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나타난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엄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가 되어서야 문제아는 제가 아니라 언니들이었다는 걸 확실히 확인했죠. 엄마는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가슴 중앙이 아프다고 두드리길 몇 번 그랬는데 한날 주방일 보다가 명치 부근을 부여잡고 주저앉은 적이 있었어요. 마침 저랑 남편이 있었기에 병원으로 바로 옮겨질 수 있었는데요. 그날 엄마는 협심증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땐 아빠가 하필 해외에 출장을 나가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아빠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엄마 상태를 알렸지만 아빠는 한국으로 곧장 들어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비행기 운행이 중단돼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희 아빠가 바로 그 시기에 걸려 해외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아빠는 저에게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귀국할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엄마 치료에 돈 아끼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만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언니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요. 제 연락에 늦게나마 도착한 언니들은 형부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병문안을 왔다면 괜찮냐는 말 한마디는 물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언니들은 그런 안부도 안 묻고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더니 증상이 구체적으로 뭐냐고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들 태도가 불쾌했지만 저는 늘 언니들에게 분란을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고지곧대로 엄마 병세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언니가 저를 몰래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은밀하게 뭔가를 묻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찬데 엄마가 아픈 마당에 장년아 되는 사람한테서 제가 무슨 말을 들은 줄 아시나요? 너 엄마랑 계속 같은 집에서 지냈다고 했지? 그럼 혹시 엄마가 따로 사망보험금 들어놓은 거 있는지 알아? 아빠한테 들은 거 없어? 사망보험금?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건 왜?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왜 물어? 설마 언니, 엄마 돌아가신다고 보는 거야? 목소리 낮춰. 넌 내내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니? 그리고 협심증이 왜 오는지 모르지? 엄마 저렇게 쓰러질 정도로 크게 온 거면 이미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엄마 이미 이 세상 떴을 거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엄마가 위험할 뻔했던 거 맞아. 그래서 지금 치료 잘 돼서 회복 중이잖아.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지금 언니 말은 엄마가 큰일 날 뻔했으니까 챙길 거 먼저 챙기자는 말로 들리는데 큰언니는 저를 애보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더러 인생 힘들게 살 것 같다고 하더니 저를 지나쳐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곤 엄마한테 보험금 얘기를 직접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엄마가 잠깐 정신 잃었던 걸 막 회복해서 저희 남편이 돌봐주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큰언니가 엄마한테 사망보험금 얘기를 했다니까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황급히 큰언니를 말렸는데 엄마는 이미 언니 의도를 알아듣고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작은 언니는 큰 언니가 아닌 저를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언니 말이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뭘 모르면 빠져있으라더라고요. 형부들도 똑같았어요. 남편과 제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에 속하니까 다들 저희들을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은 엄청 상했지만 제가 나서서 분위기를 뒤엎을 수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아직 젊은 편이라서 제 주위에 잘못돼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원래 사람이 잘못되면 사망보험금 같은 걸 제대로 따지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살짝 긴가민가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도 두 언니들과 형부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걸 보면 역시 그 모든 게 정상적인 분위기는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언니들에게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차라리 언니들한테 연락하지 말 걸 후회도 했고 앞으로는 연락이나 안부를 넣지 말아야겠다고 다짐도 했죠. 엄마는 입원이 불가피할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간병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최대한 제가 엄마 옆에 있을 거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딸이 아기다 보니까 아이를 하루 종일 병원에 둘 수 없잖아요. 엄마도 아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없이 언니들한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웬만하면 언니들한테 엄마를 부탁하고 싶진 않았는데 간병인에 돈 쓰지 말라는 엄마 말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국 연락했어요. 같이 서울에 있는 언니들한테 전화해서 순번 돌아가며 엄마를 간병하자고 했습니다. 형부들 믿고 주부로만 놀고 먹던 언니들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속이 그리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언니들이 쉽게 수긍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잠시 언니들에게 기대를 했었네요. 언니들은 병실에 와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휴대폰만 하다가 1시간 만에 쌩 돌아가 버리곤 했대요. 이 사실도 엄마가 얼렁뚱땅 말해줘서 심증만 있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병실 들릴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직접 언니들의 나태를 목격했습니다. 그때 제가 작은 언니를 붙잡고 어디 가냐고 물어봤던 걸로 기억나요. 저녁 먹는 시간까지 엄마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언니가 오후 2, 3시쯤 병실을 나가더라고요. 제가 붙잡았을 때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저더러 잘 왔다고 엄마 좀 봐달라는 거 있죠. 형부들 사업 도와야 된다고 길게 자리를 비울 수 없다네요.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악착같이 상 받아오고 상금 타오던 언니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 건지 돈 많은 형부들에게 시집가고부터는 거의 친정의 발길을 끈다시피 살았어요. 엄마 간병하는 것만 봐도 자식 같지도 않았다니까요. 제 자식들도 아닌데 보면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홧김에 엄마한테 언니들 욕을 하면 엄마는 그저 괜찮다면서 요즘 사람들 바쁜 거 모르냐고 다 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가만히 계신데 제가 괜히 나서서 뭐 하겠어요? 언니들처럼 배경 좋은 집에 시집을 간 것도 아니고 함부로 누굴 덤빌 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닌걸요. 저는 언니들 간병 태도를 알고 나선 언니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니들이 얼씨구나 좋아하더군요. 그리곤 엄마 간병은 오로지 저 혼자 해냈어요. 남편 퇴근할 때까지만 제가 아이를 보고 있다가 남편이 오면 병원에 들려 아이를 데려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늦게까지 엄마 옆에 있다가 아침 일찍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하길 반복했어요. 언니들이 가끔 엄마 어떠냐고 문자가 왔는데 언니들한테 여전히 화가 났지만 그 분을 삭히면서 최대한 엄마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1달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병원 치료 덕분에 회복이 빨리 되고 있는 줄 알았던 엄마는 급작스레 찾아온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급하게 수술실로 실려갔어요. 하필 새벽이었던지라 저와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 애를 안고 병원을 뛰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에겐 살아온 인생들 중 가장 힘들었던 날이기도 했고 최대의 고비였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때만 해도 아빠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질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그것도 저에겐 곤욕이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될 줄 알았다면 엄마 옆에서 살 걸. 엄마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말 걸. 모든 게 후회되고 그저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 자꾸 마음속에 아른거려서 한동안 쉽게 일어나질 못했어요.
제 아이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정도로 빈소에서 내내 무너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 심기에 거슬렸던 건 역시나 제 친언니들이었습니다. 언니들 둘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제가 전화를 할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언니들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남편 말로는 언니들이 놀라는 기색은 있었지만 금세 그럴 것 같았다는 반응이었대요. 그 소리를 전해 듣는데 무척 화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언니들이 조무객 드릴 떡을 먹으며 떠들다가 엄마 사진 앞에 앉아있는 저한테까지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지금 너 살고 있는 집 명의 엄마 거 맞니? 내가 사망보험금은 따로 알아봤는데 수익자가 아빠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몰라. 다른 집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 생각 먼저라던데. 우리 부모님은 돈에 대해선 꽁꽁 숨기려 해서 탈이야.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엄마가 웃고 있는 영정사진이 있었고요.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제게 이런 말을 해대는 언니들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친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만 따질 수가 있죠? 그때부턴 언니들에게 화가 나는 걸 떠나서 언니들이 정말 사람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은 매번 가정 불화를 피했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언니들한테 대든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이 상황에 재산 얘기가 하고 싶어. 난 그래도 언니들이 때와 장소는 가릴 거라 생각했어. 친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얘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네. 엄마 협심증 위험 단계였어. 어차피 돌아가실 거였다고. 뻔히 정해져 있는 미래에 희망을 걸긴 왜 걸어? 진작에 마음 정리 다 했어야지. 넌 네가 엄마 간병했다고 생각하지? 웃기는 소리 마. 너는 엄마를 옆에 두고서 살 수 있다고 희망 고문하고 괴롭혔을 뿐이야. 뭐라고? 정말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야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지. 엄마 아빠가 언니들한테 드린 공력이 아까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돈 얘기가 먼저일 수 있는 거야? 진작에 마음 정리를 했어야 했다고. 그래서 언니들은 버젓이 살아있는 엄마 정리하고 돈 빼낼 궁리만 했니? 아, 시끄러워. 알려주기 싫으면 말아. 귀찮게 아빠랑 의논하게 생겼네. 너 혹시라도 엄마 앞으로 된 재산 혼자 꿀꺽할 생각은 마. 네 형부들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너랑 네 남편, 네 애. 앞날 편하고 싶으면 개수작은 안 부리는 게 좋을 거야. 그날 큰언니와 제가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주변 사람들도 죽은 사람 앞에 두고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는지 입을 싹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건 사람들 신경 돌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작은 언니와 형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엄마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리 혼자인 기분이었어요. 특히 엄마 마지막 발인 날 큰형부가 엄마 영정사진을 들려고 하길래 그때 제가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정말 뭐에 신 사람처럼 미쳐서 악을 지르니까 장례 복지사도 제 남편이 영정사진을 들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남편마저 없었다면 우리 엄마 가는 길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견디지 못하고 혼절했을 겁니다. 실리를 따지는 순간 언니들처럼 저렇게 밑바닥이 된다는 사실, 그걸 가족을 보고 깨우쳤다는 게 정말 속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길로 저는 친언니들을 제 삶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물론 친언니들도 제게 따로 연락을 안 하긴 했어요. 엄마랑 살던 집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알고 더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징한 사람들이죠. 형부들이 사업 잘해서 명품을 그렇게 휘두르고 다니면서도 콩고물 같은 친정 재산까지 탐을 내는 것 좀 보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정말 끝도 없으려면 이렇게까지 과욕을 부릴 수 있나 봅니다. 언니들의 금전욕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아빠한테 엄마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엄마의 죽음을 제 탓했던 것처럼 아빠도 자책을 많이 했어요. 자신 때문에 엄마가 홀로 고생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엄마 가는 길을 지켜주지 못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저는 엄마 없는 집에서 엄마 생각을 하며 적적하게 1년 정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니 몇 군데는 비행기 운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아빠도 귀국했는지 궁금해서 지난주까지 주고받던 연락을 한 번 더 넣었어요. 다행히 아빠가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집에 들르겠다고 했는데 그 연락이 끊기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아빠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빠 몰골이 완전 말이 아닌 거 있죠? 아빠가 아빠 입으로 신원을 증명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동네 거지가 초인종을 눌렀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아빠는 노숙인 몰골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고생을, 추운데 옷까지 얇게 입으시고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얘기해요. 시기가 겨울이었는데 저희 동네가 유독 바람이 많이 도는 곳이라서 더 추웠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누더기 같은 티셔츠만 입고 있고 겉옷은 안 입고 있더라고요. 감기라도 걸릴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얼른 따뜻한 곳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서 아빠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일러를 후끈후끈하게 틀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아빠의 얼음장 같은 몸이 좀 풀릴 때까지 저와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아빠를 살폈고 이제 3살인 제 딸 눈에도 우리 아빠가 추워 보였는지 가지고 놀던 담요를 들고 와서 아빠한테 덮어주더라고요. 아빠는 제 딸이 걸음마도 못할 때 2번 정도 보고는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아빠가 제 딸한테서 눈을 못 떼는 거 있죠? 예봄이가 참 많이 컸구나. 어쩜 너 어릴 때랑 이렇게 똑 닮았니? 네 엄마가 예봄이를 많이 안아줬다지? 아이고, 이 할아비도 우리 손녀 좀 안아봐도 될까? 제 딸의 할아버지 되는 입장으로서 손녀를 안아보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빠는 마치 허락 없이는 제 딸에게 손을 못 댈 것처럼 조심하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된다고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아빠가 너털하게 웃으면서 제 딸을 안아보았어요. 딸 입장에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낯설었을 텐데도 마치 원래 알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안기는 거 있죠. 저희 부부야 괜찮지만 솔직히 딸에겐 아빠의 키키한 냄새가 후각을 찔렀을 텐데도 딸은 아랑곳 않고 아빠 휴대폰에 달린 장식고리를 갖고 놀더라고요. 아빠가 제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겹쳐 보여 괜스레 마음이 찡 울렸습니다. 그보다 얼굴 못 본 세월 동안 아빠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저희는 당연히 아빠가 공장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시국이 이렇다 보니 내가 운영하던 공장도 문을 닫게 되었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외까지 나갔더니 그게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힐 줄 몰랐네. 해결도 못하고 그만 개털이 되어버렸지 뭐야. 세상에, 고생 많았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저희는 저희 사느라 바빴네요. 엄마가 아빠 정말 보고 싶어 했는데 아빠 힘든 거 아셨다면 엄마도 걱정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내가 더 말 못했어. 정말 아빠로서 면목이 없구나. 딸아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당장 갈 곳도 없어서 그러는데 나 좀 걷어줄 수 있겠니? 제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레 눈치 보며 묻는 아빠의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박혔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거의 반평생을 타지에서 고생하느라 가족과 시간도 못 보냈고 또 엄마 돌아가시는 길도 못 봤지 않습니까? 제가 아빠 입장을 대신 생각해도 이렇게나 속상한데 정작 아빠는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더라고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마땅한 거지. 더 이상 일할 생각은 말고 앞으로는 푹 쉬어요. 저희가 일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제 말에 남편도 흔쾌히 동의하면서 아빠가 자신 때문에 눈치 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빠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이 아빠 얼굴에 손을 깔짝깔짝 대면서 눈물을 닦아주었고
남편은 얼른 휴지를 가져와서 아빠한테 드렸어요. 아빠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뒤이어 갑자기 눈물을 보인 이유를 말해주었는데요. 그 사실이 제 인생을 바꿨고 당혹스러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오기 전에 하루 이틀 간격으로 큰애랑 둘째 집에 들렀다가 왔다. 그런데 그 녀석들 둘 다 거짓골이 된 나를 모른 채 하더구나. 그러니까 아빠 말씀은 아빠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연락받은 큰언니가 아빠가 집을 당도했을 때 엄청 반기면서 문을 열었대요. 그런데 아빠의 몰골과 거짓골이 된 사연을 듣자마자 얼굴색 싹 변하면서 아빠를 모른 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언니 또한 아빠 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아빠인 걸 막 부정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협박까지 했다더라고요. 아빠가 맞는다는 걸 알아채고 나서는 아빠를 밀어내며 형부랑 같이 대놓고 문전박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두 언니들 대응을 회상하며 또 한 번 상실감을 느꼈는지 휴지로 눈물을 몇 번 더 훔쳤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네가 알려줬구나. 너희 엄마가 먹여주고 키워주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이 천벌 받을 것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자식들은 나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우리 막내딸, 네가 엄마 마지막 가는 길도 외롭지 않게 지켜줬다고 했지? 이 돈 바꿔라. 아빠의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꺼낸 것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좀 많이 해진 통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려 18억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놀라서 이게 뭐냐고, 이 돈을 왜 우리를 주냐고 했는데 그 다음 아빠가 해주는 말이 제게 두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빠가 사실은 저희 자매를 시험해보기 위해 일주일간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착잡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미안하구나. 나도 아빠로서 이래선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너희들 효심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한 거란다.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큰딸이 사망보험금에 대해 물었다고.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심장이 얼마나 떨리던지 내가 가진 재산을 너희에게 공평히 나눠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빠가 공장이 망한 건 거짓말이래요. 해외로 출장을 갔던 건 공장을 살려보기 위해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공장이 잘 돼서 해외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우리 자매의 인간성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 분장을 하고 나타난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큰언니 말을 전하면서 아빠 또한 큰언니와 작은언니의 욕심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엄마도 말만 안 했지 큰언니 작은언니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서로 공유 안 하는 얘기가 없을 만큼 애틋한 사이였으니까요. 아빠는 그래도 친자식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큰언니 작은언니에게 거짓골을 보였던 건데 언니들이 돈 한 푼 없는 자신을 내팽겨치는 걸 보고 그만 언니들에게 정까지 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에게 제일 기대를 안 했다고 했어요. 제가 잘 못 살고 있다는 걸 아빠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저희 부부와 같이 살면서 저희 부부 형편을 아빠한테 공유했겠죠. 그래서 아빠는 형편 힘든 저에겐 시험을 해보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럼에도 저희 집에 거짓골로 나타났던 이유는 어디 들리지를 못해서 그대로 저희 집을 찾았던 거래요. 근데 제가 아빠를 보자마자 보인 행동이 언니들처럼 차가운 응대가 아니라서 놀랐다더군요. 오히려 제가 자신의 더러운 손을 붙잡아주는 바람에 저에게도 슬쩍 시험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아빠의 신세를 기꺼이 받아준 것에 아빠가 감동을 해서 온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하겠대요. 제게 현금으로 준 18억 외에 공장 지분과 아파트, 그리고 다른 부동산 소유물까지 모두 저한테 주겠다고 했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유언장을 써놓을 예정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일단은 아빠가 씻고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이 나가서 소고기를 좀 사오고 저는 아빠의 목욕물을 받았습니다. 그날로 아빠는 우리랑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아빠가 이제 공장에는 대신 관리해주는 부대표가 있어서 자신이 굳이 매일 방문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주말에만 공장에 가보고 평일에는 우리 딸 어린이집 등 하원을 직접 맡아주시고 딸이랑 놀이터 데이트하면서 그동안 못 즐긴 여가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는 이사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아빠까지 내 식구 살기에 그 아파트가 좁은 게 아니었거든요. 웬만하면 엄마의 흔적이 묻어있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뜨게 만든 일이 생기고 말았지 뭡니까. 아빠가 거지 분장을 했었단 사실과 재산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형부들까지 다 들이닥쳐선 손녀랑 놀고 있는 아빠 앞으로 조르륵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빠, 정말 너무하셨어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번 안 하고 막내한테 전부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상처받았다는 거 이해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비는 거니까 제발 상속 문제는 다시 의논해요. 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또 돈 문제로 유난이구나. 집안에 장녀가 이 모양이니 내가 어디 쪽팔려서 딸 셋이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나. 너희한테 부모는 돈 없으면 내쫓고 돈 많으면 대접해주는 그런 존재냐? 난 더 이상 날 돈으로 보는 자식들 필요 없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다 지워버렸어. 썩 나가. 듣자 하니 형부들도 그리 떵떵거리던 사업이 휘청 기울었나 보더라고요. 아빠가 화내실만 하지 않습니까? 큰언니랑 작은언니가 호소하면서 잘못했다고 빌긴 하는데 어째 호소하면 할수록 더 밉상인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듣는 제가 다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형부들도 사업 자금이랑 빚 때문에 아빠 재산에 목숨 매며 도와달라고 고개를 쳐받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언니들이 참 자기네들이랑 똑같이 돈에 미친 남자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결국 아빠는 언니들 꼴 보기 싫다면서 상 좀 그만하고 방으로 쌩 들어가 버렸습니다. 언니들이랑 형부들은 한참 아빠 방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이젠 저한테까지 아빠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하고서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빠의 권유로 결국 큰언니, 작은언니네가 모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추억이 깃든 곳을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빠가 엄마를 직접 보러 자주 가자고 해줘서 그 집을 놓아줄 수 있었네요. 이사 간 곳은 아빠가 다니는 공장과 가까웠는데 그곳이 사실 남편 직장과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아빠가 선택한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아빠가 그쪽으로 이사 간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자네, 나랑 같이 공장 일 해보지 않겠나? 내가 이제 슬슬 건강에 신경 써야 될 나이잖아. 우리 딸이랑 같이 공장 인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 예? 제가 어떻게 그 큰일을... 전 그리 그릇이 큰 사람 아닙니다, 장인어른. 혹시라도 제가 했다가 공장 잘못되면 저 책임질 능력도 못 돼요. 처음엔 남편이 공장 규모에 놀라서 대표 인계를 마다했는데 아빠가 성실함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빠가 본 사람들 중 제 남편이 제일 성실하다면서 용기를 주어서 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현재 남편은 아빠와 같이 공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인수인계 받는 중입니다. 아빠는 정말 남편한테 공장 대표를 온전히 떠맡길 생각으로 정말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남편이 힘든 내색 안 하고 잘 따라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딸이 좀 더 크면 뒤이어 배워볼 생각이에요. 아마 이대로라면 자식이 2명, 3명 있더라도 무리 없이 키울 수 있을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저의 위대한 아빠 덕분이겠죠. 저희 자매 중 가장 가난했던 제가 한순간에 대박 부자가 된 셈이니 정말 남부럽지 않게 아이를 키워볼 생각입니다.
아빠도 손녀가 못하는 것 없이 다 누리며 크길 바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과거에 형편 어려워서 못 해봤던 것들 다 해보라고 꼬박 용돈도 주시는 거 있죠. 모든 게 행복하고 좋은데 이런 자리에 엄마가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싶어 아쉽지 뭐예요. 엄마도 하늘 위에서 저희처럼 마음 편히 즐기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니들이랑 형부는 제가 몰라 그 동네 찾아가서 소식을 들었는데 아파트 살 능력이 못 돼서 어디로 이사를 간 것 같더라. 언니네 집 둘 다 우편함에는 밀린 관리비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언니 우편함에는 상간녀 소송장까지 날라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형부가 망했다 보니 작은 언니가 다른 방편으로 불륜을 저질렀나 봐요. 정말 끝도 없는 밑바닥이네요. 아빠 말대로 저희가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싶습니다. 그나마 가족이기 때문에 이만큼 관계를 끌고 왔던 거지 남이었다면 애초에 얼굴조차 마주할 일 없었을 사람이에요. 앞으로라도 길 가다가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참 답 없는 사람들이죠. 남도 아니고 가족이 이런 꼴이면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주위에는 이런 위험한 인물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결혼에 정착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재혼녀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다들 재혼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재혼을 포용할 만큼 가치관이 자유로우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제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편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재혼이 왜 욕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혼이 범죄인가요? 왜 재혼 자체만으로 그걸 욕먹어도 마땅한 혼인이라고 보는 걸까요? 불륜도 어쩔 수 없는 인연이라고 개소리를 하는 세상에서 재혼이 왜 고개를 못 들 짓인가요? 단지 앞전 결혼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자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젠 그만두고 현실 속도에 따라가는 가치관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혼을 했기 때문에 겪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감안할 생각으로 재혼을 했지만 결단코 제가 새로 만난 시댁에 굽신거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댁에선 저를 자기들 손맛대로 주무르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재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어떤 불리한 경험을 하였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요, 이혼남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안 좋은 시선부터 보내는 사람들을 그다지 안 반깁니다. 솔직히 첫 번째 결혼에서 성공적인 인연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들 결혼을 후회한 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이혼해야 할 만큼 고통을 받고 살면서도 내 몸 불살라 그 고비를 다 참아가며 그래도 이혼은 안 했다? 이게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재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이 어떤 건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사랑한다 생각해서 선택한 배우자와 지내다 보니 완전 상극인 걸 알았다고 칩시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그 인연과의 연을 끊고 살 용기가 없어서 참고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재혼을 한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건 스스로를 무너뜨렸으면 무너뜨렸지 절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상대에게 의지하기 위해 상대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결혼으로 포장된 빈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혼을 조정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망가지는 걸 느꼈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그 인연을 과감히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요? 자식들은 과연 이혼 위기로 보이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상황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혼 갈등을 겪는 건 자식들에게도 곤욕입니다. 이혼을 안 했다는 건 이혼을 미뤘다는 것일 뿐이에요. 실은 이혼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걸 다들 그렇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흔쾌히 재혼을 택했던 것입니다. 저한테 첫 번째 결혼은 실패가 아닌 어른이라면 겪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요. 성격 차이로 헤어진 첫 번째 결혼은 그냥 제가 그 남자랑 안 맞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겐 최고의 연인이었을 수도 있죠. 저랑은 상극이었을 뿐이고요. 그렇게 이혼 여임을 숨기지 않고서 여유를 가지며 살다 보니 두 번째 인연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두 번째 남자는 포장마차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결혼 때문에 잠깐 끊었던 혼수를 다시 즐기기 시작하면서 자주 가던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과 대화가 잘 통해 말동무로 지내다가 사장님이 마음을 표시해 주어서 연인이 되었거든요. 사장님은 제가 본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가장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그게 장사 마인드에서도 드러나서 손님들에게 주문 안주보다 더한 서비스를 마음 놓고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더 말동무로 포장마차를 자주 찾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랑 있으면 저까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손님이 시킨 안주보다 더 비싼 서비스를 내주는 사장님을 보고서 남는 게 있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장님은 당연히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즐기면서 한다고 껄껄 웃더라고요. 사장님이라고 해봤자 저도 당시에 나이가 있던 처지였기 때문에 사장님이랑은 겨우 3살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사장님은 퇴근하고도 저와 흔쾌히 술친구가 되어주었는데 그 덕분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이혼한 사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를 결혼 상대까지로 봐줬다는 게 고맙다가도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재혼이 죄라고 생각 안 하지만 초혼인 사람 입장에선 상대가 재혼이면 아무래도 자기가 두 번째라는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배우자와 같이 초혼인 경우와 혼자서 초혼인 경우는 또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 다시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만난다면 저 같은 돌싱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혼 이력을 개의치 않아 하며 사람만 보고 끌렸다는 사장님의 고백 덕분에 저 또한 더 넓은 생각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저는 당연히 시댁과의 반대에 부딪힐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혼에 대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진 우리나라에서 재혼이 큰 하자잖아요. 더군다나 시부모는 어르신들일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고 각오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남편이 이미 나서서 시부모가 제게 입을 댈 수 없도록 손을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가 제 개인 사정을 전혀 묻지 않고 그저 남편과 분가해서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고만 말씀하시더군요. 시작부터 일이 제 입장을 생각해주니 저는 남편에게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결혼부터 분가까지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재혼 부부라고 보기엔 너무도 신혼 같았고 뭐 하나 트집 잡히는 게 없었죠. 그러나 역시 문제가 없다면 제가 재혼녀 꼬리표로 이 사연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혼을 한 후 이제 막 신혼 살림을 정리하고 나서부터 시모가 저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요. 올 때마다 제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을 하는 줄 아시나요? 첫째는 아들이어야 하는 거 알지? 늙은이 생각이라고 욕할 것 없다. 요즘 것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옛말대로 해야 자다가도 떡이 생겨. 어머니 말씀 잘 알겠지만 아이 성별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아직 남편이랑 아이 계획은 의논 못 해봤어요. 시모는 제 입장이 어떤지 별로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돋보기를 쓰더니 자기가 수소문하여 아들 낳는 방법을 알아왔다고 저한테 메모한 것을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내용 중에는 아들을 낳으려면 여자는 몸을 시원하게 해야 되고 남자는 산성 음식을, 여자는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서 절대 쌀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황당한데 계속 이어지는 시모의 설명 중에는 듣기에 남사스러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부의 사생활까지 참견하면서 아들 낳을 확률이 올라간다면서 노골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사한테 알아보고 알칼리성에 강한 칼슘제까지 사왔다면서 지금부터 3개월간 꼬박 챙겨 먹으라는 거 있죠. 그날 이후로도 시모는 몇 날 며칠을 제게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자기가 알려준 대로 하고 있냐고 검사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 잠자리에 대해서도 날짜와 시간까지 물으며 제 배란일까지 계산해서 집요하게 캐물었어요. 집에 올 때는 꼭 냉장고 반찬들도 점검했는데요. 아들 낳는데 안 좋다는 음식은 죄다 마음대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그거 어제 사온 건데요. 남편이 아침마다 사과 한 쪽씩을 꼭 먹어요. 어머님께서 챙겨오신 것들은 죄다 기름진 것들 뿐인데 남편한테 이런 거 좀 부대껴서 아침 상에는 못 올려요. 못 먹긴 뭘 못 먹니? 내 아들인데 내가 잘 알지. 저 사과는 네가 먹도록 하고 내가 가져온 이 반찬들은 꼭 내 아들만 먹여야 된다. 특히 넌 하루에 한 번씩 이 국화차를 우려 먹도록 해라. 그리고 옷이 그게 뭐니? 내가 집에서는 그런 두꺼운 겉옷 입지 말라고 했잖니. 시모가 저 쉬는 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잠옷을 갈아입지 못해서 아무 겉옷을 걸쳐 입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 벗겨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시모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서 이상한 물건을 사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에 배치해 놓더니 저더러 하루에 한 번씩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도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가 임신 계획을 해서 임신이 진행될 때까지 그럴 작정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임신을 하고 싶어도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시모가 아들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건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들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닐 텐데 허황된 미신을 믿는 시모가 한편으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하나둘씩 못 보던 물건이 생기니 초반에는 신경 안 쓰던 남편이 끝내 모형 인형 같은 것들이 뭐냐고 물을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괜히 남편과 시댁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걸 피하고 싶어 그동안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째 시모한테 시달리고 있으니 그만 남편한테 알려야겠더라고요. 아, 그거 어머님이 첫째는 아들이어야 된다고 아들 낳는데 좋다는 물건들이래. 처음엔 한두 개 사오시더니 집에 올 때마다 매번 다른 걸로 사오신 거야. 뭐? 그런 게 어딨어. 보기 껄끄럽게. 사람 사는 집에다가 무슨 저런 것을 놔뒀대? 엄마가 또 쓸데없는 거 듣고 와서 자기 못 살게 굴었나 보네. 인형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동안 이만큼이나 시달리면서 왜 말 안 했어? 그냥 괜히 자기랑 어머님 사이 불 붙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점점 심해지시니까 좀 곤란하긴 하다. 어머님이 자기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다 갖다 버리셨어. 자기 보고 산성 음식만 먹으래. 자기 소화기관 안 좋아서 기름진 거 자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상대로 남편은 시모에게 화가 많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재혼녀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시모가 제게 입질을 한 걸로 모자라 임신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자 열이 많이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들었다고 하니까 남편은 더 참지 못하고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그 때문에 한동안 시모의 걸음이 뚝 끊겼고
연락도 함께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사다 놓은 이상한 모형 인형과 반찬 등 말도 안 되는 미신이 깃든 흔적 모두를 전부 내다버렸습니다. 시모가 사다 줬던 약까지도 빠짐없이 전부 다요. 남편과 시모가 다툰 것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눈에만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마음이 평온해졌기 때문일까요? 스트레스의 원흉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되었을 때까지도 시댁에선 제게 간섭하는 것이 없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동안 시모가 저를 피곤하게 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서 이 사실을 시댁과 친정에 빨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시모가 제게 다시 슬슬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몽은 누가 꿨니? 어떤 꿈이었어? 너 그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했지? 내가 준 약은 임신하기 전 3개월 정도까진 꾸준히 복용했어야 했는데 똑바로 지켰니? 아, 어머님, 손자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그냥 운명에 맡기려고요. 남편도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도 끊은 지 오래됐어요. 아이고, 나 못 산다. 딸은 무슨 딸이야? 안 된다니까 그러네. 내 손주는 무조건 첫째가 아들이어야 돼. 장남이 들어서면 너한테도 좋은 건데 왜 말을 안 듣니? 어머님, 이런 게 고집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다 제 자식이니까 이제부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태교에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론 신경 꺼주세요. 그때 제 전화통화가 나름 저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시모의 간섭을 듣자마자 지난날의 스트레스까지 겹쳐져 한꺼번에 숨통이 막혔는데 저 때문에 자칫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시모를 만나는 것도 싫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의 입김 때문에 시모가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도 시모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시댁의 연락은 철저히 외면하며 몸조리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고 병원을 같이 찾은 저와 남편은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론 시모의 등살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달리 남편은 정말 많이 행복해했어요. 사실 자기는 딸이 갖고 싶었다고 하면서 자기 꿈이 딸부잣집 아빠가 되는 거래요. 좀 귀엽지 않나요? 남편은 틈만 나면 귀갓길에 딸 물건이나 옷, 인형 등을 사오면서 딸을 맞이할 준비에 한껏 설렘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 또한 두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시모 생각을 놓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그 생각 때문에 계속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산부인과 검진을 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 시모한테 딸이라는 걸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날 제가 시댁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남편과 시부는 출근을 했던지라 시댁에 같이 없었고 시댁에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온 신우랑 신우의 아들을 안고 있는 시모만 있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걸 밝히자마자 시모가 시조카를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눈에 불을 켜고 득달같이 언성을 높였는데 바닥에 놓인 시조카 똥기저귀를 제 얼굴에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진작에 내 말대로 했으면 아들을 가졌을 거 아니야. 네 신우 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금쪽 같은 아들을 낳은 거 안 보여? 어머님, 도대체 딸이 어떻다고 이러세요. 똑같이 귀한 자식이에요. 그러는 어머님께서 낳은 형님도 딸인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녀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도 집안 망신시킨 꼴인 거네요? 어머님도 첫째로 형님 낳으셨으면서 왜 이렇게 장남에 집착하세요? 어머머, 얘 봐라. 얘가 뭐라는 거야? 희원아, 얘 지금 뭐라는 거니? 한번 갔다 온 주제에 그깟 아들 하나 못 낳아서 내 자식한테 2번이나 흠을 만들어 놔?
내가 너 같은 애를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가 왜겠니? 그래도 한번 갔다 왔으면 고분고분 수그릴 줄 알아야지. 그러게 옳게. 아무리 시건방져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되는 사람한테 대들어? 전에 시댁에서도 이랬어? 그래서 이혼당한 거지. 역시 재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순진한 내 동생 꼬드겨서 다시 살림 한번 펴보려고 한 것 같은데 결국 똑같은 이유로 내 동생한테 이혼당할 거야. 행동 조심해. 아들, 딸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재혼 얘기는 왜 나온 거죠? 애초에 아들, 딸 문제로 이런 다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가 막혀서 저는 참지 않고 신우한테도 대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고,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인생사 함부로 말하냐고 고함을 쳤더니 신우는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서 저를 비웃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지. 사고 친 인연들 보면 다 불륜녀나 이혼녀, 재혼녀더라. 어쩌다가 내 동생이 올케 같은 혜진 여자한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올케가 지금 당당할 입장은 아니야. 뭐라고요? 혜진 여자? 이 집 사람들은 뭘 얼마나 잘난 삶을 살고 있길래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긴 입에 걸레 문 사람이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아왔겠어요. 입에 걸레 문 사람? 올케 미쳤어? 나 올케한테 형님 되는 사람이야. 아무리 개념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예의 없이 그딴 말을 해? 이것 봐. 결혼 실패했던 여자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신우가 저를 앞에 두고 막말을 자꾸 하잖아요. 제가 그런 모욕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화를 참을 생각도 없던 저는 겨우 1살인 신우 아들 앞에서 신우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옆에서 깜짝 놀라 소리 지르던 시모는 우왕좌왕하다가 당장 남편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제가 미친 짓 한다고 고자질하기 바빴어요. 저는 남편이 오는 15분가량의 시간 동안 신우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신우는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쌍욕을 무수히 많이 했어요. 아들을 앞에 두고 그러고 싶은지 말도 안 나오더군요. 한참 지지고 못 갔을까 신우가 하필이면 발을 올렸고 그걸 피하느라 신우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네요. 그래서 신우는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요란하게 넘어졌는데요. 다행히도 때마침 남편이 문을 따고 들어왔고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만 먼저 살폈어요. 조심히 배를 안고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죠.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아내를 몰아세운다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야? 제발 누나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만 하라고. 뭐야?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먼저 잡은 건 저 여시가 먼저 그랬어. 내가 계속 당하다가 겨우 뻗은 발이었는데. 저거 분명 버릇 나빠져서 이혼 당한 걸 거야. 너처럼 오냐오냐 다 들어주니까 신우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잖아. 빨리 제 전남편 찾아가서 물어봐. 그래, 맞다. 그리고 떨어지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니? 그래봤자 들어있는 게 딸일 뿐인데 이참에 다시 아들 준비하면 되고 좋지 뭘. 재혼 꼴이 달고 왔으면 손주라도 우리가 원하는 아들로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 시모와 신우의 막말에 제가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일어났는데 되레 저는 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우한테 다가가 신우의 뺨을 때렸기 때문이죠. 신우는 남편 힘에 밀려서 자기 아들 옆으로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시모랑 신우는 자기들 핏줄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종 못할 인간들. 한 번만 더 내 와이프랑 내 딸한테 손대고 입대면 나 그땐 이 집 호적에서 나올 거야. 장남이 뭐 대수야? 장남인 아빠도 내 결혼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어줍잖은 당신들이 난리야. 뭐? 아들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고작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를 협박해? 전현이 사주한 거지. 그렇지? 조용히 하세요. 평생 내 얼굴 안 볼 생각이면 계속해서 내 가족 건드려봐. 나 절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내 딸 손대는 순간 누나 아들도 잘못될 줄 알아.
남동생의 협박에 놀란 건지 신우는 남편의 말에 눈물까지 보이면서 억울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고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혹시나 싶어 남편이 산부인과로 저를 데려가서 딸아이가 괜찮은지 확인까지 하더라고요. 이상 없다는 전문의의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은 제게 마음 놓고 사과를 했어요. 우리 엄마랑 누나가 옛날부터 좀 간섭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자기 재혼에 대해서도 자꾸 트집 잡으려길래 나름 내가 찍소리 못하게 해놨는데 이런 수모 겪게 해서 미안해. 내가 아빠랑 상의해서 다시는 당신 옆에 얼씬 못하게 해줄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너무 고마웠고 든든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겐 다른 원망은 없었어요. 남편이 시댁한테 당하는 제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모랑 신우가 저한테 더 이상 손을 못 댔냐고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 둘은 오히려 더 열이 받아서는 남편이 제 게임에 넘어갔다고 생각해 저를 확실히 구워 삶으려고 작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출산을 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유산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남편을 통해서 여자 몸에 좋다는 한약을 선물하더라고요.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기에 저는 끝까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했죠. 결국 저는 곧장 한약 봉투에 표시된 한의원을 찾아가서 시모가 대체 어떤 약재를 써서 만들었는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네, 여자한테 좋지 않은 한약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의사가 시모한테 절대 가임기 여성에게는 음용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모는 자기 아들 거 짓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요. 두 모녀는 끊임없이 저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경고를 줬다고 말을 들을 사람들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그 경미한 위험들이 제 앞에 닥칠 때마다 저는 하늘이 도운 건지 다행히도 운 좋게 고비를 넘겨왔는데요. 딱 한 번 불운을 피하지 못해 정말 위험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무지 용서를 해선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날이기도 했죠. 한날 장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차 때문에 깜짝 놀라서 발을 헛디뎠거든요. 그때 하필 남산만 했던 배로 중심이 쏠리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많이 놀라긴 했었나 봐요. 그만 기절까지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저는 쌩 지나가 버린 차 번호를 눈으로 외우고 난 뒤에 의식을 놓았던 걸로 압니다. 아마 아이를 지키고 싶던 엄마의 독한 의지 덕분에 저도 모르게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순간 발휘한 기지가 훗날 제게 역전의 기회를 안겨준 중요한 키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119에 실려오는 도중 정신을 차렸는데 눈 뜨자마자 구급대원들에게 나는 괜찮으니 우리 아이 좀 빨리 검사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먼저 확인했고 다행히 아이는 무사한 걸 들었습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잘 견뎌준 것이겠죠. 그제야 마음이 놓인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넣고 병실에서 멍 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을 도사리고 있던 아찔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이혼 여인 저를 거절 한 번 없이 허락해줬으니 무조건 손자를 낳아야 한다는 시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라리 그만한 이유라도 설득력이 있는 까닭이라면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겠다만 언제 한번 시모한테 왜 꼭 아들이어야 하냐고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모 말이 아들 낳는데 이유가 어딨냐고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는 본인은 딸을 첫째로 가져놓고 왜 자꾸 저한테 그런 억측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뛰쳐온 남편은 제가 괜찮은 걸 눈으로 확인하고 의사까지 불러서 제 상태를 제대로 듣고 난 뒤에야 안심을 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또다시 시댁 대신 사과를 하였어요. 당신은 잘못 없다니깐.
어린애들이 하는 장난질도 어른이 감당 못할 때가 있는데 다 큰 성인들이 그러는 걸 당신이 어찌 알고 맞겠어. 당신이 자꾸 시댁 대신 사과를 하면 난 그게 더 마음 불편해. 솔직히 어머님이랑 형님 용서 못하겠는데 당신이 이러면 내가 용서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거기까진 생각 못했다. 그래도 미안해. 내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건데. 정말 엄마랑 누나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사람 짓이 아니라고 봐. 그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심지를 단단하게 굳혔어요. 시댁한테 경고했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몰상식한 짓을 벌였으니 자기가 그냥 천륜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다 포용해야 될 의무는 없다면서 시모와 신우가 먼저 선을 넘었으니 뱃속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위험 요인을 끊어내는 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별로 다친 곳이 없어 그날 남편과 함께 바로 퇴원을 했고 남편은 시댁에게 전화를 하여 절연할 것을 제대로 통보했어요. 그리고 살인미수로 고소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벌까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확실히 가족이라고 봐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신고하는 데엔 문제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증거 사진을 다 남겨놓기도 했고 아파트 건물 CCTV랑 도로 CCTV를 통해 제가 누군가의 고의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했으니까요. 계속 상황을 모른 척하며 떳떳하게 주장하던 시모가 남편이 고소를 한다고 증거 다 있다고 확고한 발언을 하자 그제야 당황해서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그 변명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다면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시모가 신우랑 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아들아, 정말 이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니? 나쁜 뜻은 전혀 없었어. 너랑 새아기가 단단히 오해를 한 거다. 우리는 새아기한테 전혀 해코지할 생각이 아니었어. 그저 서운한 마음을 작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그래, 너는 뭐 그런 걸로 가족끼리 고소한 애만에 무섭게 말해? 올케도 다 아니까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겠지. 안 그래, 올케? 괜히 작은 문제로 일 키우지 말고 그만 화 풀어. 앞으론 안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사과라고 생각하시나요?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들어도 변명일 뿐이기만 한 발언으로 남편한테 사정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어디 눈 하나 깜빡하겠어요? 당연히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천륜을 끊을 거라고 큰 소리까지 쳤고 또 제가 용서를 안 하면 자기는 평생 시모를 안 보고 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겁한 시모가 서둘러 제게 와서 제 손을 잡았는데요. 그 힘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나던지 맞잡은 손이 엄청 아렸습니다. 아가, 내가 다 늙어서 속상한 마음에 애들 장난처럼 표현을 했어. 정말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 가족끼리 가벼운 장난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않니? 어머님은 가족끼리 목숨 가지고 노시나 봐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제 아이를 노렸겠지만 제 목숨도 두 사람 손에 놀아놨다는 거 제가 정말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난이었다고요? 두 사람은 장난으로 던진 돌일지라도 제게는 매 순간 전쟁통이나 다름없었어요. 안다. 알고 말고. 내가 미처 네 입장까진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나 이렇게 우리 아들 안 보고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렴. 그래, 올케. 내가 솔직히 좀 심했어. 인정할게. 멀쩡한 내 동생이 한 번 갔다 온 여자한테 장가가는 게 아까워서 그랬어. 엄마가 아들 손자 바라는 것도 나랑 같은 심리야. 미안해. 딸 낳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 화해하자. 저는 시모도 시모지만 신우의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붙잡고 울상짓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신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신우는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눈빛이었고 고소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느낌이 났어요.
원래부터 좋게 넘어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신우의 반성 없는 꼴을 보니 이 상황을 조용하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자기 무덤 자기가 판 셈이에요. 신우 태도를 보고 제가 제 행동을 결정하려 했는데 신우는 제가 당시 현장을 피바다로 만들도록 화를 돋운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방에 들어가서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신우 발 앞에 패디기를 쳤어요. 제가 횡단보도에서 의식 잃으면서까지 차번호를 외웠는데요. 조회해보니까 엄청 재미난 사실을 알았지 뭐예요? 형님 그렇게 떳떳하게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더니 유부남 꼬셔서 낳은 애였어요? 제 말에 신우는 처음으로 크게 당황하면서 입을 어버버거렸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듣는 남편과 시모는 저희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이 대신해서 신우 발 아래 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확인했어요. 남편이 평소 눈치가 빠른 편인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표정이 어그러지면서 대충 뭔가를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이거 누나잖아. 이 사람이 이번에 새로 만났다는 남자야? 그렇게 꽁꽁 숨기고 나중에 밝혀주겠다더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아, 그거 형님이 불륜녀라는 증거야. 내가 형님이 뭔 차에 사고 당할 뻔했다고 했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뺑소니나 다름없는데 경찰한테 차 조회 좀 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웬 아저씨 차라고 하더라고.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알아봤더니 글쎄 그 차주인이 시조카의 아빠라고 하더라. 당연히 남편이 보고 있는 사진들은 제가 몰래 신우 뒤를 밟아서 찍어놓은 불륜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우는 남의 가정 파탄내고 유부남의 아이를 가진 불륜녀 입장이었던 겁니다. 저도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추악스러운 실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재혼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거잖아요.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신우는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닌데도 저를 그리 못살게 굴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낯짝이 그렇게 두꺼운지 몰라요. 역시나 제가 놀란 것처럼 남편이랑 시모도 상당히 충격이 커 보였습니다. 심지어 시모는 남편이 들고 있는 사진을 뺏어가 자세히 보면서 기함을 했어요. 그 와중에 신우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어떻게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형님, 저한테 사고는 불륜녀, 이혼녀, 재혼녀가 치는 거라고 하셨나요? 틀렸어요. 이혼녀, 재혼녀는 적어도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륜은 고소받아 마땅한 범죄잖아요. 고작 불륜녀 주제에 재혼한 제 앞에서 그리 고개를 쳐들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리 뻔뻔할 수가 있어요. 식구들이 형님 이런 사람인 거 모르고 속아주니까 다 만만해 보이기라도 했나 봐요? 뭐라는 거야, 이 정신 나간 년이. 올케 내 스토커야? 어디서 이런 걸 조작해서 나를 겁박해. 이러면 내가 무서워 벌벌 떨 줄 알았나 보지? 나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거든. 겨우 생각한 방편이 스토커 핑계라니 실망스럽네요. 어머님도 어머님 따님이 하는 짓 똑바로 지켜보세요. 아들 낳은 형님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잖아요. 겨우 불륜녀가 낳은 손자를 둔 셈인데 어떡해요? 동네방네 손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손자 자랑 전에 불륜녀 엄마라고 소문 먼저 날 텐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신우를 노려봤습니다. 제 앞이라 쪽팔린지 차마 딸에게 쓴소리는 못하더라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소파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시조카까지 노려보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한 신우는 이 모든 상황에 당황해서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는데요. 자기는 불륜이 아니라고 사랑이고 운명이라면서 본처가 자기들 사이 갈라놓고 있는 거라고 증거 사진들을 갈기갈기 찍기 시작하더군요. 신우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귀한 증거인데 제가 원본을 줬을 리 있겠습니까? 헛짓하고 있는 신우에게 그거 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라고 하니까 신우는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올케, 이거 밝혀지면
나 그 사람한테 외면당해. 제발 부탁이야. 그 사람 합의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했단 말이야. 이거 들통나면 우리 아들은 아빠 없이 커야 돼. 형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남의 집 자식 아빠를 뺏은 사람이잖아요. 못 모르는 시조카 입장은 안타깝지만 제가 방금 그분 본처한테 연락을 넣었어요. 형님 같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면 남겨진 그 집 가족들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면 그 대가가 불행이라는 거 시조카도 똑똑히 알아야죠. 저는 신우 앞에서 휴대폰을 들이밀며 처음 보는 번호로 그 사진들을 전송한 걸 보여줬습니다. 신우는 다시 얼굴색이 돌변하더니 제 휴대폰을 바닥에 냅다 집어던졌어요. 그러고는 울분에 차서 저를 노려보는데 자기 폰으로 불륜남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자 사색이 되더라고요. 불안에 떨며 전화를 받고는 자기야 하면서 변명을 막 하는데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못나고 찌질해 보였습니다. 어쩜 시모도 신우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살았을까요? 남편 위로 저런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 남편은 저들과 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난장판인 시댁 식구를 보면서 한심한 마음에 혀를 내두르고 있던 차 남편이 알아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문을 닫기 전에 그 두 사람에게 딱 한마디 엄포를 남기더라고요. 연락할 때까지 다신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시무랑 신우를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네요. 출산하기 전에 그들을 떼어낼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내내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출산 임박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었다면 저 정말 시무랑 신우의 숨통을 졸랐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하늘이 알아서 나쁜 인간들을 떼어내주지 않았습니까? 출산 임박해서 그 두 사람을 정리했잖아요. 모든 게 다 고마운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 특히 고마웠던 건 못난 엄마의 불찰에도 그 모든 걸 씩씩하게 잘 버텨준 우리 딸에게 고마울 따름이에요. 제 아이는 너무도 무사하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제야 가정다운 가정을 살면서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아, 그리고 제 딸이 여자아이치곤 좀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쁜 인형을 좋아하기보단 주로 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얼굴은 예쁘게 생겨가지고 남편이 사준 인형들을 세워놓고 칼을 휘두르며 노는데 얼마나 장군 같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인형놀이 하라고 사준 선물들은 전부 딸의 전쟁놀이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적군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그런 딸마저 사랑스럽고 예쁘다며 시간 날 때마다 딸이랑 놀아주려 하더군요. 사이좋은 부녀를 보면서 저는 그간의 스트레스를 싹 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댁 사정은 전과 다를 게 없었어요. 여전히 제 눈에 코빼기도 안 보였고 근근히 소식은 들렸지만 명절조차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남편이 제 편의를 봐줬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몰상식한 시댁을 안고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도 전부 남편의 덕이라고 봅니다. 가끔씩 시부만 저희 딸을 만나러 신혼집에 방문하고 있는데 시부 말 들어보니까 시무가 늘 같이 동행하고 싶다 하는 것 같다더라고요. 시부가 한 번씩 남편한테 슬쩍 시무 얘기를 물어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단칼에 거절하는 바람에 시무는 아직도 저희 신혼집 동네조차 못 밟아보는 중입니다. 시부는 한 번씩 더 보는 것 말고는 저희에게 화해할 것을 딱히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도 신우와 시모의 행적을 들었을 테니 감히 눈 감아주라고 언급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저 제 딸의 사진이랑 동영상만 찍어 시모한테 보여주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또 신우는 제가 신우 불륜남의 본처에게 증거물을 죄다 보내줘서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죗값을 받으라고 일부러 본처에게 알린 것이기 때문에 신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괜찮은지 딱히 안부가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 때문에 아빠 없이 커야 하는 시조카의 사정은 마음 한편에 계속 걸려 있어요.
부디 신우가 죗값 치른 이후로 자기 죄를 반성하고 시조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통은 이런 개첩한 시댁이라면 두 번째 이혼도 마다하지 않고 했을 법한데 여태 들려드렸다시피 제 남편이 너무 진국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글을 쓴다고 딸내미랑 둘이 자리를 피해줬는데 뭐하고 노는 줄 아세요? 아이가 6살 이전까지 촉학놀이를 하면 건강한 사고력을 가진다는 걸 공부해와서는 거실에서 밀가루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제가 육아 때문에 잠깐 휴직 상태인데 남편은 일까지 하면서도 저보다 육아에 더 신경 쓰고 공부를 해요. 그렇다고 저한테 소홀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요리에 일가견이 있어서 포장마차를 운영한 것도 있었는데 자기가 집에 있는 날에는 자기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도 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만나 너무 행복해요. 시댁이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남편 때문에 이겨내고 싶을 만큼 남편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서 다른 인연은 없을 거예요. 저를 위해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한 제 짝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건 참 힘들다는 거 압니다. 결혼을 겨우 2번째 만에 성공한 저조차도 복권 당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나로 생각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대우만큼 상대방을 대우해준다면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꽤 금방일지도 몰라요. 천생연분이 나타나길 바라기보단 나를 먼저 가꾸고 있는다면 좋은 연분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래요.